근데 보세요. 2010년 이후부터 혐한, 극한, 반한 이런 책들이 일본 서점의 베스트셀러의 한 진열대를 다 차지할 정도로 한국을 욕을 하고 왜 욕을 하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안 하는데 왜 하냐고요. 그 한국이 그만큼 자기네 봤을 때는 여기에 있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70%, 80%까지. 근데 지금은 이게요. 그 베스트셀러에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왜 없어졌냐면 이제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야, 일본이 이러다가 진짜 뒤처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고 일본은 반대로 야, 한국은 계속 올라오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뒤처지지? 이 경고장을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에 둔감한 민족이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 때는 잘 나갈 수 있지만 디지털 사회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닌가.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경제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부동산 법을 관련한 얘기를 함께 나눠본 적이 있었던 분인데요. 그 일본 부동산 법을 관련한데 조회수가 무려 55만 회를 기록해서 그 3프로 스타로 등극하고 계신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소개를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프로 TV의 라이징 스타. 아이고. 뭐 많은 분들이 좀 보신 것 같으세요? 주변에도? 예, 뭐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되는데 저도 좀 많이 좀 놀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대중방송을 하시면은 좀 낯설진 않으세요? 상당히 긴장되죠. 또 이런 기회가 또 많지도 않은데 또 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뭐 농담도 하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또 잘못 발언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책임감도 또 느껴야 되고 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일본 부동산 법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옛날 얘기잖아요. 과거의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오는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일본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이야기의 주류를 보면은 좀 일본이 왜 저러지? 하는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 3대 쓸모없는 걱정이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그리고 일본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워낙 이렇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탄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본이 되게 잘하는 나라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가 근데 왜 저러지? 아직도 저러나? 싶은 것들이 꽤 있어서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책을 한 권 주셨었는데 제목이 일본 위험한 레트로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위험한 레트로? 위험한 레트로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뭐 3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 번째 걱정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일본이 과거지향적인 그래서 좀 실제로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런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이 이제 위험하다. 그런 레트로에서 벗어나라.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제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목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라 좀 언어 모순이 좀 되어버렸네요. 사실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뭘 잘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보는데 너무 잘하는데 계속 그것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책에 나온 얘기 중에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일본 스마트폰 얘기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얘기들은 좀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일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들었는데 일본이 스마트폰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미해서 워낙 가전 강국인 그러니까 IT 전자기기의 강국인 일본의 스마트폰의 변화는 좀 어땠었고 그걸 통해서 좀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애플이 사실 이제는 미국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점유율이 높은 곳이 일본이고요. 그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소니 엑스페리아가 나름대로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니가 스마트폰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엑스페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2018년도인가 철수를 했고요. 일본에서 지금 스마트폰 2위는 역시 이제 삼성의 갤럭시인데
이 갤럭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뺐지만 예, 예. 암묵적으로 일본에서 다 갤럭시가 다 삼성 거라는 건 알고 있죠. 아, 그것도 예. 빼고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전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예.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삼성의 갤럭시가 왜 팔리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후지츠에서도 에로폰이라고 팔고 있는데 한 에로폰. 5% 정도 예. 예, 발음이 좀 그런가요? 예. 그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홍화인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일제라고 해서 사고는 싶은데 그 중국으로 이제 매각이 되어버렸고 예. 그렇다고 소니 엑스페리아를 사자고 했더니 제품의 질이 높지는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의 갤럭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대하듯이 좀 예. 뭐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지금 일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조지루식 코끼리 밥솥을 사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쿠쿠밥솥이 훨씬 좋거든요. 갤럭시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싸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가전제품에서도 한국이 좀 상당 부분에서 앞서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의 균형이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알고 싶어서 책을 좀 구성을 근데 하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는 그 과정들도 이제 살면서 좀 경험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진짜로 그 피처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처럼 쓰고 막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귀국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예.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3대 스마트폰 회사 통신회사에서 여전히 이제 피처폰이 전체 판매량의 한 30-40%는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고령자들은 피처폰이 편하니까 예. 또 만지기 힘들잖아요. 또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만 해가지고 열 손가락 쓰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피처폰 쓰는 거 좋아하고 또 가격도 더 저렴하고 우리나라보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3세대, 4세대 예. 그런 이제 폰들이 여전히 나가 있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세대, 4세대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인식도 없이 그냥 피처에서 바로 넘어왔었는데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뭐 그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 이제 올드한 아웃 오브 패션한 그런 단어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이 그렇게 변화에 대한 열망이 좀 약한 원인은 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변화에 약한 것을 한 개의 단어로만 좀 키워드를 정리를 한다면 예. 분수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이제 분수를 모르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실력이 안 되는데도 자꾸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 캔두 정신이 있잖아요. 예. 근데 모티브가 상당히 이제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질투심도 강하고 그런데 일본은 지금 분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성을 상당히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뭐 데르쿠이와 뭐 우타레로 해서 튀는 못은 망치로 맞는다라든가 미노호도실에서 너의 분수를 알아야지 마을에서 이지매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분수를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수긍을 해야 되죠. 내 처지를 알고,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뭔가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엔 분명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경제하고 왜 관련이 있냐면 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 경영 자원의 분배가 이제 적절히 이루어지는데 예. 잘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에서 자기 일 외에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분수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광대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 사회의 어떤 행동의 이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케인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뭐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경제적인 애니멀 스피릿, 그러니까 야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즉 어떤 그 기업가나 투자가들이 투자 이론이라든가 뭐 금리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욕구에 의해서 어떤 예. 자신감의 표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투자도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엔트러프러니어십이라는 것이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인들에게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분수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일본 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비경제적인 부분, 애니멀 스피릿에 해당하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또 시대를 잘 읽지 못한 리더십이 이제 결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그런 뭐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고도경제 성장 때, 그러니까 좀 뭐 60년대, 70년대 1차 오일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도 이런 그 이제 그렇죠. 워낙 그런 애니멀 스페이스 네, 그때 뭐 정신들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뛰어났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가 시작되긴 했지만 일본이 세계를 지배를 했었고, 그렇죠. 사실 네. 그 2차 세계 대전은 좀 나쁜 일이긴 하지만 정말 뭐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밖으로 나왔던 게 일본 사람들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또 안 그런가 네, 보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저히 듣기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2차 세계 대전 때 너희 죽을 때도 군인들에게 질서 있게 죽어라. 저 다른 나라 국가에서 보고 있다. 아, 그 이제 스피릿이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부시도,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애니멀 스피릿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은 워낙 뭐 90년대에서부터 정체된 사회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분수라는 것을 한마디 좀 더하면은, 이게 왜 또 어떤 그 경제에 영향이 있냐면 의사결정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전제 학부부터 다녀가지고 예, MT를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같으면 뭐 과대표라든가 누가 야 우리 여기 정할 텐데 이쪽으로 가자라든가 뭐 거수를 해서 금방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일본은 이거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네마와시라고 하는데 이게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요. 이 나무를 옮기려면 주변에 땅을 이제 파야 되는데 그때 예, 예. 굵은 뿌리는 놔두고 예. 잔뿌리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잔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의사결정에 이제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예인데 토요타에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투도에서 쓰리도어를 만든다라고 예. 한다면 뭐 기술자도 데려와야 되고 디자이너도 와야 되고 기획 예, 예. 뭐 인사처나 이런 데 와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그냥 와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얘네는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사전에 합의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본격적인 의사결정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거를 다 합의를 보고 또 여기 가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신 좀 안정적이고 기탈이 없죠. 근데 다 같이 모였을 때 의견 안 맞아서 파토날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섬나라이다 보니까 예. 일본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의 나라. 그러니까 화합을 중요시하고 집단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만장일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이 제조업 시대는 아주 좋죠. 제조업 시대는 이제 천천히 해도 튼튼하고 내구성 있고 예. 꼼꼼하고. 꼼꼼하고 예. 뭐 그래서 메이드 인 저펜이 그렇게 뛰어났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성균관대 그 반도체 하신 분 제가 산불에서 권석준 보니까 교수님. 네, 그 교수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뭐 무해법칙인가에서 1년에 2배씩 이렇게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보증하는 고퀄리티 이거를 하느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10년을 보증하고 15년을 보증을 하는 기간을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시대가 지금 바뀌어서 지금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봐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는 소리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적응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오너 경영주의에 대해서 말도 많지만 예. 의사결정이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중소 중견기업은 그럼 느리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중소 중견기업도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출시했을 때 그 하자가 없으면 예. 그 출시는 늦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출시를 하고 지금 디지털 사회이고 예. 빨리 변하니까 빨리 출시를 해서
수정할 것이 있다. 그럼 이제 그때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걸 못 참거든요. 나는 장인이야. 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더 좋은. 그래서 일본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일본은 테크닉을 아트로 보고 우리는 마켓으로 본다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에 둔감한 그런 좀 있다. 예, 민족이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잘 나갈 수 있지만 예. 디지털 사회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아직도 팩스를 이렇게 중요하게 써요? 쓰고 있죠. 아직도 뭐 부동산 그 업자들은 거의 100% 팩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들은 제가 데이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바뀌지만 여전히 팩스를 선호하고 있고 그 외 것들은 이제 신뢰를 못하는 거죠. 정보가 이메일 새 이런 거는 나간다라든가 못 믿는다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팩스뿐만이 아니죠. 도장도 그렇게 지금까지 도장도 그렇고 여전히 뭐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도장을 찍는 예의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아, 도장을 좀 기울여서 찍어야지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대표이사 것들을 연수할 옆에는 때,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뭐 찍는 방법도 알려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 방송에서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뭐 종이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뭐 우리는 뭐 레고시 문화라든가 아날로그 문화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지만 예. 이거를 일본 분들이 불편해하면 좀 바뀔 텐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안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변화에 익숙하니까. 근데 그런 틈새 시장을 우리나라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일본이. 예. 그러니까 다 종이잖아요. 종이 페이퍼. 이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크롤로 변하고 그쵸. 있는데 그 시장을 일본이 캐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웹툰 시장의 1, 2위가 다 우리나라의 그 라인 망가 예. 그리고 카카오의 피코마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일본 순위 가다가 최근에 또 우리나라 또 다른 업체가 또 순위권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책 읽다가 니치마켓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파 TV 도쿄에서 100만엔의 여인들에서 나왔던 얘기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팩스로.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팩스로 보내는 그런 건가 봐요. 예, 그리고 뭐 도쿄 올림픽 때도 제가 지금 영어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예. 뭐 Don't forget to 뭐 encourage인가 이렇게 해서 당신의 그 응원을 팩스로 선수들에게 전해달라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2020년 도쿄 올림픽 그렇죠. 때요? 2021년도에 개최됐지만 와, 응원을 팩스로 네, 보내라고? 뭐 그런 문구가 있을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회가 그런 변화를 빨리 캐치를 하고 사실 변화라는 것은 귀찮잖아요. 그렇긴 하죠. 성숙된 사회이고 예. 또 안정된 사회일수록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사회는 좀 선진국에 진입은 했지만 성장 단계에 있으니까 예. 변화를 좀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일본은 일본은 성장 단계는 지났죠. 이제 성숙 그쵸. 단계니까 좀 안정된 사회를 원하고. 근데 저는 또 이게 좀 특이했던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그 싸구려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일본이 뭐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힘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뭐 제품 품질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서 이게 싸구려 일본은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의미로 이게 저렴해진 일본, 싸구려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뭐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책 제목이네요. 그렇죠. 예. 그분이 쓴 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의 급료가 그 스위스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입장권이 가장 저렴한 게 일본이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IT 인재가 또 워낙 또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뭐 한 80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민등록증과 같은 IT 그 마이넘버 카드를 만드는데도 벌써 3, 4년이 뭐예요. 그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0%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거는 뭐냐면 IT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싸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엔저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좀 그러니까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싸구려 일본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1,000원 샵이라는 게 다이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다이소 말고도 뭐죠? 캔두도 있고 또 세리아인가 한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은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 커피숍처럼 여기 가면 저기 가면 또 1,000엔 샵 있고 저기 가면 백엔샵? 예, 그렇죠. 100엔 샵 이렇게 상당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 저렴하다라는 건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저렴한 거를 만들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가격을 코스트 다운하려면 노동력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 상승이 또 안 되게 되고. 이게 이게 이제 꼬리를 문제가 묶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것을 어느 선에선가 타파를 하고 싶으니까 뭐 기시다 총리나 또 일본의 케단네네 뭐 그런 그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임금 상승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그 유니클로의 야나이타다 씨도 예. 재작년인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일본이 망한다라고 이제 경고장을 날린 게 본인이 느꼈거든요. 그런 그 일본 사회를. 그래서 아마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가장 빨리 임금 40% 상승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싸구려 일본이라는 표현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폄하하는 표현이라기보다 물건값이 좀 저렴하게 되면 코스트 다운을 해야 되고 코스트 다운을 하려면 임금이 좀 약해지고 임금이 약해지면 구매력이 약해지고 구매력이 약해지면 다시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기업 매출이 안 좋아지는 그 저성장의 악순환을 그렇죠. 지적한 거고 이거를 끊으려면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한번 탁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임금으로 시작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기업이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고 물건 가격을 올리면 또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임금을 많이 주고 그걸로 그렇죠. 구매력을 키우고 하면서 전체 경제 볼륨을 한번 다시 좀 선순환고리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물건값이 이제 저렴해지잖아요. 진짜 야스이 니폰을 느끼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관광을 그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뭔가? 진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안 가는데 워낙 뭐 저렴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통 사는 일본 가서 면세점 사는 게 훨씬 또 저렴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구인 배율 그러니까 대졸자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가 몇 개냐면 1.6이거든요. 우리나라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졸자가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0.7개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1.6개, 1.7개까지 가거든요. 일자리는 많네요. 구인 배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일자리의 40%가 결국 비정규직이잖아요. 일본에. 왜냐면은 일자리는 많으니까 많은데 따지고 보면은 뭐 파견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물론 우리나라도 뭐 38% 40%를 하지만 그는 이제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는 않은 그렇죠. 듯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얘기 중에 그 매뉴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이런저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 자조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맨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거를 그 일본 매뉴얼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예, 일본은 뭐 매뉴얼 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아주 촘촘하게 잘 엮여져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냥 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할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는데요.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혼내키더라고요. 왜 정해진 시간에 안 오냐.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좀 일찍 갔더니 왜 정해져 있는 시간에 안 오고 일찍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일본말을 못 알아듣구나. 이분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차별하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저하고 교대하는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시간에 내가 오면 그 친구에게 배려하지를 못하니까 정확한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하긴 했는데 아니 그럼 뭐 내가 있는 데서 옷 갈아입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은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말하는데 청소할 때도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어기면은 와가지고 꼭 지적을 해요. 순서가 잘못됐다.
이론수식으로 순서를 해야 된다. 근데 뭐 그 순서를 안 지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거든요. 청소가 잘 안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예. 그 순서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에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너네 시키는 대로 할게 했더니 아 우리 강상은 맞으면 성실하다.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규칙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면은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라인에서 너 이거 100개를 꼼꼼하게 만들어 정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불량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더 이상의 어떤 큰 그림을 이제 보지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매뉴얼이 없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20년도인가요? 그때 그 요코하마에 크루즈선에 3,711명인가 타 있었던 그 코로나. 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매뉴얼이 없죠. 코로나가 처음 걸렸는데 어떻게 매뉴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인권 침해라고 할 정도로 방치했다가 700 몇 명인가가 코로나 걸렸죠. 그렇죠. 더 큰 사건도 있죠.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 1, 2, 3, 4, 5가 폭파가 됐거든요. 예. 대처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그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일본에 이 매뉴얼이 없네. 한국으로부터 도움받는 거는 매뉴얼이 없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웃긴데 그 매뉴얼에다가 뭐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일본이 워낙 이제 자연재해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처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 사실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일 때는 그걸 하나 이제 참고로 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참고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맹신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오모테나시도 그런 점에서 오모테나시가 뭐죠? 오모테나시가 그 일본식 배려? 친절하게 막 해주는 거 일본 사람 특유의 한국의 좀 뭐 정문화 같은 거 우리는 뭐 어머니 김치 좀 더 주세요 뭐 이러면 뭐 김치 더 갖다 줘 이런 그런 어떤 그건 이제 우리식 오모테나시고 일본식 오모테나시도 외국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일본 식당에 가잖아요. 너무 친절하잖아요. 일본 진짜 친절하죠. 그러니까는 그게 비싼 음식이라도 지갑을 열거든요. 당연히 친절하면 좋은 거죠. 일본식 오모테나시니까. 그런데 저는 자주 경험을 하는데 이제 일본 말을 알아들으니까 일본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냥 일본식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찬물을 갖다 주는데 저는 좀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미지근한 물 좀 줄 수 있냐 했더니 찬물하고 더운 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친절해요. 근데 난 미지근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섞어주면 되잖아요. 피디님이 웃으시니까 제가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섞어주면 되죠. 그게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황을 해요. 그래서 막 초토마 대구다사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당황하다가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점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손님이 미지근한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뭔가 뛰어다니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지근한 물 가지러 뛰어갔는 줄 알고. 네, 저는 이제 내가 섞어 먹을 걸 뜨거운 물 가져와서 섞어 먹으면 말지.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이게 정형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일본식의 오모테나시를 그리고 그것도 매뉴얼화된 거 아니야라고 좀 그렇게 이제 과하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식 오모테나시를 너무 테크닉화 되어 있다. 또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 친절함이다. 뭐 이렇게 좀 약간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계시죠. 노력에 비해서는 그 고객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한 건데 또 이게 사실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이게 뭔가 좀 더 이렇게 나에게 뭔가 배려해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배려해주는 행동이 있고 근데 그런 느낌을 좀 못 받는 부분도 아까 그 매뉴얼 문화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네. 매뉴얼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죠. 우리는 매뉴얼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매뉴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미안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식의 매뉴얼화를 한다. 예. 컨비니언스에서 일하는데 매뉴얼 두고 내가 같이 복창을 해야 되고 그걸 따라서 해야 되고 내가 또 그래요?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을 하고 싶겠어요? 어. 안 하고 싶죠. 내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를 뭘 그거를 점장님 뭐 시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고치기도 하고. 그렇죠. 개선을 네. 할 수 있죠. 개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개선에서 혁신을 가져오는데 지금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개선만 하는 거죠. 그게 장인 정신인 거죠. 왜냐면은 좀 너무 이야기가 확대됐죠.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저는 뭐 문득 들은 생각이 아까 드렸던 질문, 변화에 대한 열망이 약하다라는 얘기와 매뉴얼 문화라는 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하면 매뉴얼이 없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해야 매뉴얼대로 하는데 네. 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뉴얼화 될 수 없는 그 다음 매뉴얼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변화를 또 이렇게 싫어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초 소재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일본 수출 규제 할 때 저도 한참 그거 취재하면서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어떤 걸 수입해 오고 있지라는 것들을 이제 품목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의존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초 기술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들도 그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일본이 잘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대체하기 그렇죠. 어려울 정도로. 예, 맞습니다. 뭐 2019년 7월달에 일본이 이제 뭐 일본은 수출 관리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언론에서는 수출 규제 또 뭐 무슨 뭐 무역 전쟁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 알지 못해도 될 만한 폴리미드, 뭐 불화수소, 뭐 포토레지스트 이런 단어들을 전 국민이 막 반도체 전문가가 될 정도로 그랬죠. 그때 우리가 일본이 소부장 산업, 즉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뭐 90% 이상 수입을 하니까 이런 구조가 뭐였지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의해서 굳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발 안 해도 되거든요. 특히 이제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판매가 되는 것이 적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그걸 굳이 개발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개발을 안 한 거죠. 우리 기술력이 딸린다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뭐 20년, 30년 거래를 해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2019년 7월 달에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에게는 되게 큰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1965년 한일 수교를 맺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일본과의 무역 거래에서 단 한 번도 무역 수지의 흑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곳의 60% 이상이 소재 부품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입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와 로열티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지금 이름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은 뭐 이런 거죠. 가마우지라는 새를 낚시꾼이 강가에 이제 목에다가 끈을 매서 보내면은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생키지를 못해. 왜냐면 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낚시꾼은 잡아당겨가지고 목 톡톡 치면 생선을 뱉어내요. 또 하면 계속해서 가마우지는 생선은 잡지만 그걸 다 낚시꾼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와 로열티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일본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왜냐면 뭐 우리도 이익을 가져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기술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100% 다 자립화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퍼센테이지는 좀 낮춰야 되지 않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만일에 이때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마 지금도 야, 뭐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토요타를 따라가냐, 아사히 맥주 봐라, 어떻게 카스가 아사히 맥주 맛을 내냐, 네. 뭐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미용실에만 가도 미용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일제가위 아니면 머리가 잘리지 않는다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맹신을 하는 겁니다. 일제는 무조건 다 좋은 거야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펜 보이콧하고 불매운동 하면서 찾아낸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혹시 스스로 평가절하한 건 아니야? 너무 우리가 일본을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입 다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예. 그때에 비로소 저는 산악관이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산악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실 가불관계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그때의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튼튼한 그 월드 클래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제 가불관계를 깨는 거죠. 협업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여전히 일본에게 옥매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 진정한 협업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거나 또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쓰거나 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아카데믹하게 갇혀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옮겨야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산악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때 비로소 플랫폼이 형성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다 형식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전화위복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결국 일본이 어떤 그 굉장히 잘하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새로 이게 부족했었구나라고 해서 좀 뭔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일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뭐 변화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하다가 시대에 잘 안 맞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뭐 위기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위기의식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자주 인용되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노구치 유키오 교수님, 히토츠바시 명예 그 교수님 자주 인용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고 일본 사회에 예, 예. 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최근에 일본 사람들에게 뭐 일본 놈 또 뭐 외놈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주로 강대국 사람들한테 놈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중국에게 떼놈, 뭐 미국의 양키놈, 뭐 러시아놈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국가에게는 놈자 안 붙이거든요. 뭐 말레이시아 분에게 놈자 그러네요. 붙입니까? 말레이시아 놈 이런 얘기를 써본 안 적은 없는 것 하잖아요. 같으네요. 다 강자에게 우리는 다 놈자 붙이죠.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근데 일본은 붙일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에 패했죠.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한국은 또 상대가 안 됐으니까 굳이 한국 놈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2010년 이후부터 혐한, 극한, 반한 이런 책들이 일본 서점의 베스트셀러의 한 진열대를 다 차지할 정도로 한국을 욕을 하고 왜 욕을 하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안 하는데 왜 하냐고요. 그 한국이 그만큼 자기네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70%, 80%까지. 그러니까 한국을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출 규제도 한 거고. 근데 지금은 이게요. 그 베스트셀러에서 다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 왜 없어졌냐면 이제 한국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수 반성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야스이 니폰이니 뭐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니 뭐 G7에서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이런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는 이유가 야 일본이 이러다가 진짜 뒤처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벌써 저부터도 일본 뭐 위험한 레트로니 또 뭐 그 이명찬 박사님은 또 한일 역전이니 또 우리 또 한국 외국어대 제 지인 이창민 교수님은 또 일본 정독 이런 책을 쓰시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일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고 예. 일본은 반대로 야, 한국은 계속 올라오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뒤처지지? 이 경고장을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보면은 뭐 그 평화헌법 뭐 헌법을 바꾸진 못했지만 그 국방비를 좀 증액을 시키는 등의 좀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변해왔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냥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헌법을 개정을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경성 헌법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의원의 2분의 1에 중의원의 3분의 1인가 또 참의원에서도 3분의 1을 넘어야 되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국민투표에서 또 2분의 1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그렇게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 유세해가지고 그 의원 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저격까지 당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일본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헌법을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암묵적으로 1% 전후의 그런 그 GDP의 1% 전후의 그런 군사비를 지금 이제 2%까지 증액하겠다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미국이 반거하고 있고 미국이 혼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제 힘드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세계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군사력 5위고 우리가 6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예. 2위 그러니까 2%까지 증액하게 되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안보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면 사실 일본이 가장 먼저 그 에코노믹 세큐리티라는 단어를 썼죠. 경제 안보를 아예 경제 안전 보장법을 만든 것이 일본이죠. 예, 예. 그만큼 지금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세큐리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정식적으로 법률안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 나름대로 촘촘히 하고 있고 뭐 핵심 품목을 따로 정해서 국가에서 그걸 이제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일본이 하는 거 보고 잘 따라서 하면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핵심 품목 중에서 뭐 2019년도에 그런 이제 제재를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 언제든지 경제안보법이라는 것을 들이매가지고 야 우리는 법률적으로 니네한테 규제를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일에 듀얼 유지에 해당하는 민간에서 쓰는 게 군사안보에서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WTO에 제소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예. 우리도 이제 일정 부분 그 마켓 시어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전공한 사람들이 들으면 좀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번에 좀 문화적인 측면도 한번 지켜볼게요. 이게 사실 일본에 가면은 그래도 도시도 되게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게 좀 시민의식 같은 것들도 괜찮고 뭐 치안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일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본 문화 옛날에 뭐 제이팝인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요즘 누가 뭐 일본 노래 듣습니까? 저만 해도 뭐 대학 다닐 때 뭐 김기라겐이니 브루라이트 요코하마니 뭐 이런 노래 들으면서 일본 노래만 흥얼거렸던 생각이 나는데 예. 저는 이제 거꾸로 일본 문화보다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21년도에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우리나라 전국체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도쿄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 여자 배구 그 게임할 때 그 득점할 때마다 그 나온 곳이 바로 이제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자 농구 때도요. 뭐 방탄소년단의 노래, 뭐 엑소의 그 러브샷인가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거를 어떤 분들은 평가적으로 하는데요. 저는 그 선국은 뭐였죠? 그 도쿄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에서 선정을 하고요. 각종 경기에 연맹에서 결정을 합니다.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예, 예. 그 아시잖아요. 카타르 그 월드컵 때 예. 방탄소년단 정국인가 누가 뭐 노래도 부르고 예, 예. 그 문화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절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4차 일본 문화 개방하면서 일본 문화가 그때 이제 우리보다 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예. 극구 반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문화가 일본 문화에 침식당할까봐 그랬죠. 잠식당할까봐 예. 그랬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잠식 안 당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이제 되어 있고 예, 또 일본의 그 국민 SNS가 라인인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우리의 문화가 이제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사회에 안정된 네, 네. 것들, 뭐 또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일본이 뛰어난 것들이 있죠. 어떤 네, 분들은 뭐 일본에 가면 너무 깨끗해서 10등급 떨어져도 다시 주워 먹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면 되는 근데 것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처럼 이게 뭐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좀 해요. 근데 지금 얘기 같이 나눠보면서 이게 일본의 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뭐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렇게 골고루 다뤄봤는데 사실 말씀 들어보면 일본의 현실이 뭐 워낙 탄탄한 국가니까 한 번에 꼬꾸라지거나 뭐 그럴 위험이 있는 나라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이렇게 침식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교수님은 이제 일본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일본의 뭐 미래 그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시나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그거는 일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될 일이죠. 제가 걱정하는 일은 아닌데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일본 뭐 대표적으로 뭐 로봇 산업 네. 대단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환학 이런 데 예, 대단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도 뭐니 해도 아직은 토요타도 대단하고 예.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품 소재, 예. 소부장 산업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 그래 나름대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본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잘 융합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이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슬이 많지는 않지만 꿰는 역량이 뛰어나죠. 이거는 시간의 문제였지 우리가 구슬이 적게 갖고 싶어서 적게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예. 뭐 벌써 1850년서부터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이화학연구소 리켄이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게 1917년에 이제 예. 만들어진 이제 노벨상의 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뭐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하는 대덕 연구단지가 1973년이거든요. 예. 예. 그럼 단순 계산하면 60년 차이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축적의 문제이지 우리가 기술력이 없거나 뭐 뒤처졌거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의 축적을 좀 줄이고 또 우리의 장점과 일본이 협업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아시아에서의 장점이죠. 근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보세요. 일본이 세계 경제 3위권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어디 뭐 들어갈 군형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도 좀 눈치 보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권 3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하고 협업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딱 만들어서 구슬 서말을 딱 꿰보세요.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구슬과 우리가 꿰 수 있는 능력을 합하면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거 외교나 또 역사 문제에 너무
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또 점프해서 죄송합니다. 그 위안부 문제 또 징용국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거냐 새로운 문제가 부각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그건 저는 뭔지 모르죠. 분명히 새로운 문제가 또 부각돼서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건 그대로 그냥 그쪽에서 해결하자. 이거는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우리 협력할 건 협력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성숙 단계로 왔으니까 우리도 좀 사실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김대중 오부치 뭐 이런 선언도 아주 좋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뭐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일본의 미래를 단순히 그 일본 내부에서만 문제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외부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양국 간에 있는 과거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가 생겨날 수 있는 감정적인 골들은 그거대로 또 좀 따로 솔루션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일본의 미래가 그렇게까지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 또 이게 학자시기도 하지만 선생님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지금도 일본어학과를 많이 선호를 하나요? 아, 일본학과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뭐 왜냐하면 이게 또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인이기는 하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부모님의 영향력이 또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또 이게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애증의 관계. 관계라고 해야 되나? 학부모들은 막 일본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뒤로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되게 이제 이렇게 좋아하죠.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면접 볼 때 보면은 왜 일본학과 지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일본의 문화, 만화, 드라마, 또 일본 노래 이런 것들에 흥미를 갖고 또 외국어로서 익히기가 좋고 또 쉽지 않습니까? 같은 한자 문화권에 비슷한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접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어나 영어는 좀 배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선호가 높고요. 또 무엇보다 주변에 일본과 관련된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방대학들도 일본학과 관련된 학과들은 다른 학과들보다는 경쟁률이 아주 높고 우리 대학은 특히 더 높습니다. 제가 있어서. 그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일본을 공부하고 싶고 그런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대중이 될 수도 있고 일본에 대한 그런 게 선호도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일본 전문가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영화 대부의 알파치노의 대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전 세계에 일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OECD 국가만 해도 38개에, 뭐 G20만 해도 20개의 국가가 있는데 항상 일본만 비교하거나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비교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그냥 설린의 관계이죠. 군 네이버로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망하면 우리가 좋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웃 그렇죠. 국가가 잘 되면 우리도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극의를 하자, 뭐 분의를 하자, 그러니까 분석을 하자. 일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용의를 하자. 일본과 같이 일본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우리가 발로 걷어차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우리 민간 외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벌써 우리 아들만 해도 제가 며느리가 벌써 일본 며느리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일 간에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항상 이런 적대적인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아메노모리 호시라는 인물을 발굴을 해서 한일 간의 그런 설민 우호 관계를 했던 케이스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발굴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작업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작업에 책임이 저한테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는 충분히 향후에 설린 우호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또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일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일본은 가까운 국가이다 보니까 뭐를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시대가 변하면 국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했듯이 일본도 어느 정도는 좀 변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저 말씀대로 선림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우선되는 거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 일본이 달라진 모습들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물색한다면 일본의 미래, 한국의 미래도 좀 더 서로 윈윈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현재 그리고 현재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해서 배재대학교 일본학과의 강철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 교수님, 긴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